산업단지에서 최초로 생산된 제품들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최초 클럽 진행자 박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사실 이런 직업이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라면 평론가 지영준 평론가님을 모시고 라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이야기, 특히 이제 삼양라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네. 저는 이거 옛날에 조사하다가 이거 알게 된다면 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라면이 왜 라면인지 혹시 아시나요? 근데 일본에서는 이 라멘이라는 음식이 처음 생길 때 그런 중국 음식 만드는 것 같은 곳에서 약간 수타 형식으로 면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아 저거는 손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만드는 면이다라고 해가지고 한자에 납자를 써가지고 끌어당긴다. 끌어당긴다. 네. 납면이라고 해가지고 라멘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썼었고 네. 라면, 라멘 이렇게 이제 말이 굳어진 건데 초창기 때 중국인의 국수라는 의미에서 주카소바 혹은 진화소바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진화소바. 네.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라멘과 인스턴트 라멘을 아주 구분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입할 때부터 라멘이라는 음식이 그렇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멘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라멘, 라면 이런 식으로 혼동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말뜻은 이 수타로 손으로 만든다는 데에서 라면이라는 말이 출발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로 어떤 인스턴트 음식, 기계로 만드는 음식의 대표가 라면이 되었다는 사실. 1958년에 안도 모모쿠라는 분에 의해서 인스턴트 라면이 발명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그 기술을 가져와서 1963년에 최초로 인스턴트 라면을 만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이 삼양라면에 해당하는 거죠. 네, 사실 그 당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네. 라면이 발명되게 된 음식이 있어요. 어떤 음식이냐면 꿀꿀이죽이라고 있는데 알죠. 들어보셨나요? 네. 미군 부대에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죽으로 만든 음식이었거든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한 기업가가 미국에서 원조받는 밀가루로 한번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인스턴트 라면이었고 일본에 있었던 인스턴트 라면을 한국으로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일본에 가서 도입하려고 했을 때 온갖 거절과 박대를 많이 당했어요. 절박함으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 스프 별첨 라면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묘조식품이라는 곳에서 라면 제조 설비도 판매를 하고 스프 제조 기술도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한국의 최초의 라면이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의 업체들이 사실은 일본의 라면들 대부분 카피를 했었고 기술 도입을 위해서 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박대를 당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요 앞에 이제 라면을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일본 1위 업체, 세계 최초의 라면을 만들었던 업체가 우리나라 라면을 카피한 라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라면들 카피하고 있고 예전과 달리 지금은 우리나라 라면의 위상은 세계 넘버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본 라면인데도 괜히 좀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막 한글 막 써놓고 괜히 전 세계 라면들이 라면 패키지에 한글을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신기하네. 약간 좀 이거 세종대왕 일시 가문에서 로열티 좀 주장할 수 있지 않나요? 삼양라면이 등장하던 시기는 마침 산업단지들이 조성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구로공단 같은 수도권 산업단지엔 식품포장업체, 인쇄업체, 기계부품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었고요. 당시 삼양식품은 이들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단시간에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생산 체계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파트너 같은 그런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삼양식품 같은 회사가 라면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 라면이 잘 팔렸던 건 아니에요. 그래요? 일본은 라면이라는 음식이 대중화돼 있는 상태에서 인스턴트 라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마법의 라멘이라고 불리면서 엄청 잘 팔렸거든요. 근데 한국은 라멘이라는 음식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라면이 처음 등장했을 때 라면이라고 하니까 또 옥감으로 착각했을 정도였고 팔리지가 않아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회사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돌면서 무료 시식회도 하고 전 직원들이 홍보를 위해서 발벗고 나섰는데요. 사실 운이 따라줘서 이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라면이 대중화가 됩니다. 어떤 운이 따라줬죠? 1960년대 중반 그리고 70년대까지 이어진 바로 식량 대체 정책. 대표적인 게 혼분식 장려 정책인데요. 밀가루 좀 많이 먹으라고 하던 60년대만 하더라도 식량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쌀만 너무 먹지 말고
오히려 밀가루를 좀 의무적으로 먹는다는 느낌을 가져봐라 라는 게 국가 정책이었던 시대가 있었군요. 네, 그런데 그 정책에서 네. 가장 주목받은 식품이 바로 인스턴트 라면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인스턴트 라면이 갑자기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기 시작했고 삼양라면뿐만 아니라 온갖 업체들이 진출을 해서 라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대표적으로 해표라면, 풍년라면, 닭표라면, 아리랑라면, 그리고 롯데라면. 롯데라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라면업계 1위인 네. 농심의 전신 라면이었어요. 원래 농심은 농심이 아니라 롯데공업이었었고 원래는 우리나라 업계 절대 강자는 네. 오늘 이제 주인공인 삼양식품이었는데요. 네네. 80년대 초반에 네. 그 강력한 라이벌이 점점 부상을 하게 돼요. 지금의 우리나라 1등 기업 농심이 80년대 초반에 스프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네. 경기도 안성에 스프 전문 공장을 짓고 또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라면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그때 나왔던 게 안성탕면, 너구리, 짜파게티, 육개장 사발면, 그리고 레전드 라면, 신라면까지. 정말 레전드냐면 광고 문구를 사람들이 다 알아. 네.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네. 일요일엔 뭐 짜파게티. 아니 시대를 장식한 그런 하나의 막 표어처럼 네. 자리 잡은 걸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진짜 큰 성공을 거뒀는지 알 수 있네요. 네, 근데 그 농심이 네. 그 1위였던 삼양식품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고 네. 1985년에 처음으로 라면업계 1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절대 강자 1위였던 삼양식품은 경쟁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업계 식품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그게? 혹시 그 우지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업용 소기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라면, 쇼트닝, 마가린 같은 걸 공업용 소기름으로 만든다라는 일명의 투서로 시작된 사건인데요. 네. 그 삼양식품 같은 경우 우지와 파뮤를 섞어서 네. 라면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삼양라면 불매 운동도 벌이고 삼양라면의 매출은 거의 급감하고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농심은 예전부터 100% 식물성 기름인 파뮤를 이용해서 라면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지파동 당시에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든다라는 그런 오해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타격이 덜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게 되죠. 결국은 이게 무슨 어떤 뭐 범죄나 이런 건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이 나긴 했잖아요. 8년 동안 이어진 소송 끝에 결국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8년 동안 그 소송하는 과정에서 매출은 급감하고 그렇겠지. 공장들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구조조정되고 거의 삼양식품이랑 회사 자체가 거의 존폐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반전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요. 새로운 라면 개발뿐만 아니라 햇섭 인증 등의 품질 관리 시스템 고도화까지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잘 나아지질 않았었어요. 그 당시 라면업계 3위였던 오뚜기한테도 밀릴까 걱정할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대박 라면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불닭볶음면 이거 어떻게 해서 탄생한 거죠? 생각해보면 좀 약간 네. 괴상한 제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괴상하죠. 원래는 삼양식품이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상품이었던 삼양라면 외에 히트 상품을 못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삼양라면 말고 뭔가 히트 상품을 내야겠는데 신라면을 뛰어넘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좀 이색적인 라면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게 간짬뽕이라는 라면이었어요. 저 먹어본 적 있어요. 교수님 드셔보셨군요. 간짬뽕이라는 라면이 뭐냐면 해물 볶음 짬뽕 컨셉의 라면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매웠어. 그것도 약간 독특해요. 일반적인 라면 컨셉이 아닌데 출시를 했는데 초창기 때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삼양식품에서 지금 삼양라면 외에 인기 상품들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번 좀 더 밀어보자 라고 해서 놔뒀는데 이게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간짬뽕. 그래서 군대 인기 라면으로 엄청난 히트를 칩니다. 군대 인기 라면 되면 그거 평생 가거든요. 이렇게 이색적인 라면도 잘 팔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에 차원이 다른 매운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한번 불닭 볶음 컨셉의 볶음면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불닭 볶음면을 출시를 했는데요. 초창기 때는 반응이 엄청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너무 매워서 안 좋았던 건가요? 네, 너무 매워서 안 좋기도 했고 매출도 생각했던 것만큼 별로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삼양식품은 간짬뽕 때처럼 네. 매니아층이 생기는 걸 보고 있었어요. 네. 아, 뭔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우연한 사건으로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혹시 교수님 어떤 사건인지 대충 감이 잡히죠?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지만 네. 불닭볶음면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SNS에 뭔가 네. 챌린지 같은 이런 느낌으로 네. 되게 조명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불닭볶음면이 2012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네. 그때쯤이 바로 그 동영상 매체 유튜브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챌린지 이런 거를 막 사람들이 좋아하던 때군요. 당시에 그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에 그 불닭볶음면을 먹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완전 폭발을 하면서 전 세계 유튜버들이 그 유튜브처럼 똑같이 매운 볶음면을 먹고 따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챌린지 영상은 진짜 무서운 게 네. 그거는 약간 그런 국경과 언어를 약간 초월하거든요. 매운 음식 먹고 막 괴로워한다 이거는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영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다 클릭하면서 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내로라한 유튜버들이 나도 한번 우리 동네에 한국 마트 가가지고 그거 구해가지고 한번 먹고 해보자. 정말 삽시간에 퍼졌던 거 그 기억나네요. 네, 그리고 그런 매운 라면들이라든지 매운 식품들이 계속 만들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맛이 없으면 그런 게 금방 식어요. 그렇죠. 파이어 누들 챌린지라고 해서 불닭볶음면 파이어 누들 챌린지. 그렇게 사람들이 화제가 됐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렇지.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맞아요. 맛있게 맵다라는 게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 게 네. 챌린지를 하는데 다들 먹으면서 매워 고통스럽다 이거만 네. 하면 재미가 없어. 그것만으로 끝나면 네, 그렇게 하는 와중에 간혹 가다가 나는 맛있는데 먹을 만한데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유튜버들이 또 간간히 나와줘야지 네. 나는 먹어보면 어떤지 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 인기 확 불붙는 거거든. 네. 그래서 사실 삼양식품은 그 당시에 이게 이렇게까지 뜰 줄을 몰랐고 해외에서 반응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 매출이 이렇게 급상승한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워낙에 어려움을 네. 많이 겪었기 때문에 네. 해외 수출 판로도 제대로 확보가 돼 있지 않았고 생산 능력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계속 생산 능력이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다가 잘 팔리네? 좀 더 만들어 볼까? 또 팔리네? 더 네. 만들어 볼까? 계속 팔리잖아. 네. 계속 늘어나는 거래 꾸준히. 작년에는 네. 어느 정도냐면 네. 농심의 네. 영업이익을 넘어섰을 정도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받는 라면이 불닭볶음면이라고 생각되는데 네. 최근 들어서 삼양식품이 주식도 오르고 또 실적도 오르니까 주식이 엄청 엄청나게, 올랐지 진짜 네. 요즘에. 어느 정도냐면 3BDR라고 불릴 정도예요. 네. NDBR랑 삼양식품이 미국에는 엔비디아, 한국에는 삼비디아. 네, 거의 뭐 우리나라 K라면 대표 주자로서 삼양식품이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삼양식품의 새로운 대표 제품이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2024년 기준으로 아마존 미국 라면 카테고리 1위를 달성했고요. 한국 식품 전체 중 판매량 3위를 기록했어요. 심지어 출시 후 누적 판매량은 무려 66억 개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지구 인구가 80억 아닙니까? 지구인들이 한 명당 하나씩 먹어야지 거의 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 네, 그리고 불닭볶음면이 사실 종류가 어마어마해요. 네. 한 종류가 아니라 수십여 종류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데 베리에이션도 많구나. 네, 그 중에서는 매운 걸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한 불닭볶음면도 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을 3배 더 맵게 만든 불닭볶음면도 팔리고 있고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 해외에서 이건 음식이 아니다. 이건 사람한테 위험하다라고 해서 수출을 갖다 금지했다가 풀린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위험한 식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게 산업단지하고도 상관이 있겠죠? 당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생산량을 급격히 늘렸어야 되는데 당시 삼양식품의 생산 능력은 연간 약 18억 개 정도 됐는데요. 그것도 많긴 많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삼양식품이 밀양 나노 융합 산업단지에 1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양식품은 연간 약 2억 개의 라면을 추가로 더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요. 나노 융합 산업단지인데 처음 생긴 공장은 라면 공장. 네, 맞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이 밀양산단의 공장은 단순한 라면 공장이 아니라 AI 설비, 자동화 공정, 물류 효율화까지 모두 가능한 스마트 공장이었습니다. 약간 라면도 이렇게 보니까 좀 첨단 기술 제품이군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공장도 준공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밀양의 두 번째 공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지 약 9만 제곱미터에 연간 라면 생산 능력이 약 6억 9천만 개에 달하는 초대형 공장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만약 산업단지가 아니었다면 고도화된 공정을
이 정도 규모로 세울 수 없었을 거예요. 생산 규모 확대에 최적화된 부지와 도로, 전기, 상하수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필요했는데 네. 바로 이 산업단지가 그런 것들을 골고루 갖춘 최적의 입지였어요. 또 네. 부산항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 수출에도 즉시 대응이 가능하게 밀양하고 부산이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적기 공급으로 물량을 맞춰가지고 수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공장이 건설되고 운영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역 내 협력 업체와의 상생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용 창출 뭐 이런 쪽으로 기여하는 거 있을까요? 밀양 제1공장은 지금까지 307명의 고용을 창출했고요. 이 중에 80%가 밀양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2공장도 최소 150명 이상의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밀양 공장의 이 307명 이분들이 삼양라면의 약간 세계 재패를 도운 주역이군요. 덧붙이자면 라면 공장들이 자동화가 됐고 고도화가 돼서 사실 직원 채용이 쉽지 않은데 그 정도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러네. 라면을 생산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그게 바로 이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합니다. 불닭볶음면 한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돼 있을까요? 산단의 도움으로 지금 많이 생산 능력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출 판로를 넓혀 나가고 있고 삼양식품은 그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그 라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별로 좀 딴 모습으로 진화를 한 약간 이런 거겠네요. 네, 나라별로 그 시장에 맞게 라면을 출시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중국으로 따지면 마라 불닭볶음면, 또 중국 시장 한정판으로 나왔던 푸파퐁 커리 불닭볶음면, 태국 시장에는 똠양 불닭볶음면, 똠양. 또 일본에는 한국 양념치킨이 인기가 많다는 점에서 양념치킨 불닭볶음면 이런 것도 판매가 되고 있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좀 약간 크림 맛을 더한 까르보 불닭볶음면. 까르보. 네, 까르보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는데 그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까르보 불닭볶음면 어느 정도 좀 잘 되는 편인가요? 네,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인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평론가 활동을 하면서 2,000개 이상의 라면을 소개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 까르보 불닭볶음면이에요. 이게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로 잘 팔리고 인기가 좋냐고 하면요. 삼양식품 전체 매출에서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오리지널 불닭볶음면보다 더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2023년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까르보 불닭볶음면 인기가 더 좋았죠.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비가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구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해가지고 와서 그걸 먹는 모습이 틱톡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볶음면을 선물하는 그런 영상이 또 화제가 되어서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야, 너무 재밌네요. 불닭볶음면으로 시작된 K푸드 문화, 이게 이제는 더 넓게 확산됐죠. 불닭볶음면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김치, 비빔밥, 떡볶이, 비건 간편식까지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K푸드 전체 수출액이 약 130억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17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17조가 넘는 산업이 되다니 이게 엄청나네요. K푸드는 이제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떠나서 문화를 먹는 경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걸 먹어봐야 진짜 한국을 경험해 본 것이다라고 일종의 문화적 동조 현상이 되었죠. K-팝 아이돌이 먹는 그런 음식을 나도 먹는다,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최근에는 김치 타코나 라면, 버거, 떡볶이 같은 음식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음식이 좀 파고들었네요. 김치 타코. 그리고 떡볶이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나요? 네, 떡볶이 특유의 매콤달달한 소스가 미국, 일본, 동남아, 프랑스 등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1,50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뭔가? 또 소주요. 소주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주는 왜 급증하죠? 소주는 단순한 주류를 넘어서 K컬처의 상징적인 식문화 콘텐츠로 K컬처 상징이라고요, 소주가. K푸드를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음주 문화로서 자리 잡았는데요. 그 규모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억 달러, 360ml 소주병 기준으로 약 3억 4천만 병이 팔렸다고 합니다. 소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리게 됐죠?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지배적인 이유는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과거에는 도수가 높고 강한 술이 제대로 된 술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지금은 건강, 숙취, 칼로리 등의 이유로 도수가 낮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을 선호하는 쪽으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수출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세계인의 입맛 비슷하게 이렇게 조금 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재밌게 좀 살펴볼 부분은 과일 소주, 교수님도 아시죠? 네, 뭐 레몬, 뭐 체리,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버전 나왔었죠. 그런데 2024년 소주 수출액 비중에서 과일 소주의 비중이 48.1%, 약 9,600만 달러 수준으로 보고가 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거의 1억 달러네. 네. 이 과일 소주가 RTD 칵테일이나 하이볼처럼 하나의 새로운 장르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리안 플레이버드 소주 칵테일이라고 불리는데 가볍게 즐기고 싶은 트렌드를 정확히 충족시켰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보니까 비빔밥, 뭐 버섯,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나물 이런 거 많이 먹고 절에서 만든 음식 뭐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많이 퍼져 있는 편이니까 확실히 이게 비건 K푸드로 잘 연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약간 좀 종합적인 문화로서 단순히 식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5년 K푸드 수출 목표로 잡은 게 농식품 105억 달러, 농산업 35억 달러로 140억을 잡았거든요. 네. 틱톡과 영국 기반의 글로벌 시장조사 분석기관인 칸타가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K푸드의 시장 규모는 약 1980억 달러. 이거면 이게 몇 100조 원치라는 거잖아요, 이게. 자동차 수출, 뭐 무슨 뭐 석유화학 수출 이런 거하고 비교해야 될 규모가 된다라는 건데. 네.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개별 기업 단위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산업단지 안에 자동화, 물류,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춘 공장이 있었고 각기 다른 글로벌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기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산업단지가 수출 물량 생산에 거점 기지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K푸드가 더 성장하려면 그런 유연하고 정밀한 생산 기반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가 한국의 음식 문화를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지가 되는 거군요. 옛날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 산업단지라고 하면 기계 돌려가지고 뭐 제품 만들어서 돈 버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제일 원초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식품 문화가 전 세계로 한국에서 뻗어나가고 있는데 그 출발지가 산업단지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진짜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식품도 이제는 일종의 테크 기반 산업이에요.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가지게 된 거죠. 산업단지와 함께 최초로 생산된 이야기 최초클럽. 오늘은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만든 삼양식품 그리고 우지파동이라는 위기를 겪고 불닭볶음면으로 거대한 반전을 일으켜서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을 거두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K푸드 문화와 그 속에서 산업단지의 역할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뭐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삼양식품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담이라고 보기에는 범위가 훨씬 넓어요. 산업단지의 성장, 한국 식품산업의 발전,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 더 나아가 K푸드, K컬처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 모두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에 산업단지는 기업이 혁신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고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